이곳은 14억 명이라는 방대한 인구 기반을 보유하고 세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초거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추론해 본다면 전 세계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마치 금광을 찾는 채굴자들처럼 앞다투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차가운 수치들을 살펴볼 때 지극히 기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1년, 이것은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자동차 거물 포드가 인도 시장에서 고통스럽게 버틴 시간의 길이입니다. 9명, 이것은 또 다른 미국 거물 제너럴 모터스가 그 길고 길었던 21년 동안 교체한 인도 지역 최고 경영자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전진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시종일관 전략적 미망과 갈팡질팡하는 혼란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답은 잔혹한 제로입니다. 그들은 이 남아시아 아대륙에 수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늑대처럼 비참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터사이클계의 전설적인 토템인 할리데이비슨조차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자 기업의 무덤처럼 보이는 이 땅 위에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시장 환경 아래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 형편은 정반대로 번영하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는 이미 놀라운 수준인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분사의 가치가 한국 본사의 시가총액보다 더 비쌉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마치 인도 현지에서 자생한 기업처럼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14억 명의 잠재 소비자를 마주하고서 왜 이 땅은 어떤 서구 거물들에게는 자본을 매장하는 무덤이 되었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파도 끝이 없는 금광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잘한 것이며 혹은 그들이 무엇이 다른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일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실타래를 풀듯 세 가지 차원에서 철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세계적인 유럽과 미국의 거물들이 왜 인도에서 이토록 처참한 워털루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둘째, 유독 한국 기업만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현재 인도에서 폭발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쟁과 이것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미래 향방을 결정지을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이 상세한 분석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도라는 시장의 특수성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배치가 얼마나 정밀하고 노련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경제 이야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인도가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인도를 그저 인구만 많은 낙후된 국가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커다란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국입니다. 인구는 이미 14억 명에 도달하여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구 구조로 평균 연령이 겨우 28세에 불과한 지극히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30년 내에 이곳에서 소비력이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성장 구조가 형성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인도가 경제 개방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 기업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할리데이비슨 등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밀려 들어와 선점 효과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참담했다는 형용사밖에 쓸 말이 없습니다.
포드는 2021년에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금니를 깨물고 21년을 버텼지만 결국 적자라는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결말도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그보다 더 일찍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 쓰러진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곳들입니까? 포드는 자동차를 전 세계에 보급시킨 시조새 같은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오랫동안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의 왕좌를 차지했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모터사이클 문화의 전설적인 상징입니다. 자본과 기술 면에서 무결점이었던 이 거물들이 인도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진정한 비즈니스의 수수께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일한 역사적 시기, 동일한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은 줄곧 승승장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에 인도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끈기 있게 경작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인내를 넘어 시장 지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25년 연속 인도 자동차 시장의 이 위자리를 죽기 살기로 지켜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방금 언급했듯이 인도 법인의 가치가 본사를 능가합니다. 똑같은 14억 명의 시장인데 왜 누구는 무덤으로 들어갔고 누구는 금광을 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구 기업들은 지나치게 오만하게 굴었고 한국 기업들은 극한의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서구 기업들은 습관적으로 인도를 값싸고 유행이 지난 제품을 투매하는 저급 시장으로 치부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모인 복잡한 시장으로 대우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지관점의 차이가 최종적인 모든 결말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 거물들을 참패로 이끈 원인은 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도 시장에 강제로 강요하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친구 한 명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당신은 그에게 아니라고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쓴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먹으니 당신들도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드가 바로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포드는 과거에 원포드라는 거창한 전략적 구호를 세웠었습니다. 영어로 원포드 전략인데 핵심 사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완전히 동일한 모델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이는 확실히 매우 효율적입니다.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차를 그대로 인도로 가져가 팔기만 하면 되니 추가적인 연구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인도인들이 원하는 차와 미국인들이 원하는 차가 수요의 본질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운전의 즐거움이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조종성이 좋아야 하고 가속이 빨라야 하며 광활한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운전자가 왕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기사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보통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는 전형적인 대가족 문화라서 차 한 대에 온 가족이 다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이 반드시 넓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 제일의 임무입니다. 또한 연료 효율, 즉 연비가 절대적인 왕도입니다. 포드가 처음에 인도에 가져갔던 모델은 에스코트와 피에스타였습니다. 이것들은 확실히 미국과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스타 모델들입니다. 이 차들의 기계적 특징은 서스펜션 세팅이 매우 단단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고속 주행 시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조종이 정교하여 운전에 재미가 있는 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뒷좌석이 왜 이렇게 좁냐며 불평했습니다. 연비는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따졌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반드시 묻는 말이 있는데 힌디어로 키트나 대티해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1리터에 몇 킬로미터나 가느냐라는 뜻인데 그들은 극한의 연비 효율을 추구합니다. 포드의 딜러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포드의 제조 철학은 연비보다는 주행 성능에 더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화적 어긋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옵션을 극도로 좋아합니다. 예컨대 터치 디스플레이, 선루프, 가죽 시트 같은 것들입니다. 왜일까요? 인도 사회는 지금까지도 강렬한 사회적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의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친지들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기능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반면에 포드 자동차의 내부는 솔직히 말해 디자인이 투박하고 소박합니다. 기계적인 기본기에 충실한 차이지 외관이 화려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가장 저렴한 소형차에도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달아주었고 선루프를 장착했으며 심지어 통풍 시트까지 넣었습니다. 본래 이런 것들은 고급 럭셔리 카에나 들어가는 사양이었지만 현대차는 저렴한 대중용 소형차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밀어 넣었습니다. 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비슷한 상황에서 포드의 내장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현대차는 극도로 화려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유지보수 비용의 폭탄과 중고차 잔존 가치의 붕괴입니다. 인도에서 차를 살 때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두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후 유지 관리 비용이고 둘째는 중고차로 대팔 때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평균 소득 수준이 아직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 한 대를 사는 것은 온 가족의 가장 중대한 재무적 결정이며 따라서 차를 보통 오래 타야 하고 나중에 팔 때 반드시 좋은 가격을 받아 보충해야 합니다. 포드의 차는 이 지점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포드 아이콘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판매되던 모델로 잔고장이 매우 많았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한 번 나면 수리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다는 점입니다. 5년 된 중고차의 가치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단지 에어컨 수리비가 그 중고차 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 고치는데 차값의 절반을 써야 한다니 이게 경제적으로 계산이 서는 일입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드는 즉각 시장에서 유지비가 비싼 차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소비자들이 포드차를 샀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에 못 팔고 중고가가 폭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차 판매량도 당연히 따라서 줄어듭니다.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드는 끝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사후 서비스 네트워크도 큰 문제였습니다. 인도는 영토가 광활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2선, 3선 도시라 불리는 무수한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인도 소비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런 중소도시에서 발생합니다. 인도 현지의 마루티 스즈키나 현대자동차는 사후 서비스 센터를 시골 구석구석까지 촘촘히 깔았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마을 안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포드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오직 대도시 주변에서만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이 차를 고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포드를 사겠습니까? 세 번째 실패 원인은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다는 것입니다. 인도 시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빠르게 바뀌고 경쟁의 강도도 극도로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빠른 판단과 집행은 생존의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서구 기업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너럴 모터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너럴 모터스는 인도에서 2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21년 동안 제너럴 모터스 인도 법인의 최고 경영자는 무려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2년 조금 넘는 기간마다 최고 책임자가 바뀐 셈입니다. 책임자가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략이 같이 바뀝니다. 전임자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사람이 바뀌면 또 뒤집고 다시 합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러니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포드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포드는 인도 현지 기업인 마힌드라와 합작 회사를 세우려 했었습니다. 단독으로는 안 되겠으니 인도 기업과 손을 잡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협상 진행 속도가 극도로 느렸습니다. 기업 문화가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2021년 초에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포드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구 기업들이 실패한 심층적인 원인들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오만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며 인도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원래 팔던 것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둘째, 유지비 폭탄을 터뜨렸고 부품은 비싸고 서비스망은 부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이 느려 터져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방황하다 모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일을 했을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영어 전문 용어로는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현지화가 아니라 하이퍼 현지화입니다. 즉 극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도에 딱 들어맞게 맞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성공 비결은 인도의 도로 상황에 맞춰 자동차를 재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도로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과속 방지턱이 매우 높게 설치되어 있고 포장되지 않은 흙길도 아주 많습니다.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이나 미국의 도로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진국들의 공로는 잘 포장되어 도로가 거울처럼 평평합니다. 인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두의 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포드차는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지만 현대차 안에 커피는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인도를 겨냥해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완전히 다르게 튜닝했습니다. 유럽차는 서스펜션이 딱딱해서 고속 주행 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데 울퉁불퉁한 도로를 저속으로 달릴 때 충격이 차 안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여 저속에서의 충격 흡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지상고란 무엇일까요? 차 바닥과 지면 사이의 간격입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낮으면 험한 도로에서 차 바닥이 긁히거나 손상됩니다. 현대차는 일부러 이 높이를 높여서 인도의 열악한 도로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쌓이면서 소비자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 경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교통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량이 엄청나게 많고 오토바이들이 틈새를 비집고 다니며 심지어 소떼가 위풍당당하게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신호등 체계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경적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생존수단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비켜라, 조심해라, 이런 정보를 전부 경적을 울려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경적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너무 자주 쓰다 보니 경적이 쉽게 고장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제 모델의 경적 설계는 그런 고강도 사용량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점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적의 내구성에 대해 극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아무리 미친 듯이 경적을 눌러대도 고장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디테일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현대차는 고장이 안 난다는 명성이 그렇게 한 땀 한 땀 쌓여갔던 것입니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여름이 어떤지 아십니까?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에어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에어컨이 약하면 차는 아예 탈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에어컨의 냉방 성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 특유의 기술도 가미되었습니다. 예컨대 블로우 드라이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나면 증발기 내부에 습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인도의 고온 바습한 환경에서는 쉽게 곰팡이가 생기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블로우 드라이 시스템은 에어컨을 끈 후에도 한동안 계속 바람을 불어 습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즉 곰팡이 방지 기술인 셈입니다. 또한 멀티에어 모드도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살이 아리고 불편한데 이 기능은 바람을 은은하게 분산시켜 시원하면서도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기능으로 승부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인도 소비자들이 눈에 보이는 기능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선루프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도처럼 더운 나라에 선루프가 필요할까요? 그건 독한 햇빛만 안으로 들이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고의 로직을 전환했습니다. 선루프를 실용적인 기능으로 정의하지 않고 화려함의 상징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선루프가 달린 차는 급이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인도 소비자들의 신분 상승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현재 인도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살 때 파노라마 선루프는 거의 필수 옵션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단독의 힘으로 시장의 표준을 바꾼 것입니다. 2024년, 2025년의 현대차 모델들을 보면 10.25인치의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화면이 2개이고 공기청정기는 기본 사양이며 심지어 보스 오디오 시스템까지 장착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보통 고급 럭셔리카 수준의 사양인데 현대차는 이를 대중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인도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가격대에 이만큼 주는 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형상화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마살라 버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인도에서 소고기 버거를 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소가 어떤 동물입니까? 힌두교에서는 신성한 동물이며 많은 이들이 아예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소고기 버거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즉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인도에 강요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거의 빵은 유지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글로벌 제품인 것이죠. 현대자동차,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국제적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용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빵 사이에 매콤한 알루티키를 넣었습니다. 알루티키가 무엇일까요? 감자로 만든 인도식전입니다. 거기에 민트 소스도 뿌렸습니다. 겉모습은 글로벌하지만 내용물은 철저히 인도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은 단순 조립을 넘어선 진정한 딥 제조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현지화에는 단계가 나뉩니다. 가장 단순한 것은 완전 분해 조립 방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부품을 모국에서 전부 만들어 보내고 현지에서는 마지막 조립만 하는 것으로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초기 공장 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거대한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야 하기에 환율이 오르면 가격도 뛰고 관세도 내야 합니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생산이 멈춥니다. 또한 부품이 비싸니 수리비도 비싸집니다.
아까 언급한 포드의 유지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품 현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품 현지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90%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 한 대에 들어가는 10개의 부품 중 9개가 인도 본토에서 제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의 인도 국산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 변동이나 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품 공급이 지극히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부품값이 저렴하기에 유지 보수비가 대폭 낮아지고 중고차 가격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인도를 글로벌 수출 기지로 삼았습니다. 인도에서 제조한 소형차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중동, 아프리카, 남미로 수출합니다. 만약 인도 내수 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출로 버티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장기적인 전략적 정체성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구 기업들처럼 최고 경영자가 2년마다 바뀌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 성공 비결은 문화적 공감의 층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만 이야기하면 섭섭하니 삼성과 LG 이야기도 해봅시다. 이 회사들은 인도의 식문화까지 제품 디자인에 녹여냈습니다. 커드 마에스트로라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커드가 무엇일까요? 인도식 요구르트입니다. 인도 식탁에서 거의 매일 등장하는 국민 음식입니다. 문제는 커드를 집에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발효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삼성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냉장고 안에 커드 제조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커드가 일관되게 완벽한 맛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 냉장고 판매량이 치솟았습니다. 인도 주부의 입장에서 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친절한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인들은 예전에 전자레인지를 단순히 가열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냉동식품을 녹이거나 밥을 데우는 정도로 말이죠. 삼성은 고민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매일 먹는 게 무엇인가? 바로 로티와 난입니다. 만약 전자레인지로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로티와 난은 인도식 빵으로 전통 진흙 화덕인 탄두르의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 나지만 현대적인 가정집에 탄두르를 설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삼성은 전자레인지에 탄두르 모드를 넣었습니다. 진흙 화덕의 고온을 재현하여 집에서도 정통 로티와 난을 구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단순한 가열기기에서 핵심 요리 기구로 변신했습니다.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진 것은 당연합니다. LG는 더 재미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방충 텔레비전입니다. 인도는 말라리아와 댕기열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기가 전파하는 치명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모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LG는 텔레비전 안에 초음파 모기 퇴치 기능을 넣었습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모기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동시에 모기 예방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인도에서 이것은 헬스케어 솔루션이자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삼성과 LG는 인도인의 일상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인도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운도 따라주었는데 바로 지정학이 가져다준 해자입니다. 2020년 6월에 커다란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유혈 충돌을 벌였습니다. 갈완 계곡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양측 군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의 반중 정서는 역사적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3%의 인도 소비자들이 대체재가 있다면 절대 중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제품 불매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제품이 팔리고 있었는데 워낙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대체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가 바로 그 생태계적 위치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말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지? 삼성과 LG가 있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우방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정책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인도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인도 제조 정부 대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에서 중국 기업들은 배제되거나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은 이미 대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해당 계획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니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삼성의 노이다 공장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입니다. 제가 비유로 이 형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과해자의 비유입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성이 있고 이 성 주변에는 깊은 물웅덩이인 해자가 있습니다. 이 해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보조금의 물과 반중 정서라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해자를 건너려 하지만 물이 깊고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악어는 무엇일까요? 인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입니다.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구 기업들은요, 성벽이 너무 높아 자기 짐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성 밖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구 기업이 떠나고 중국 기업을 막아둔 기간 동안 누가 성장했을까요? 바로 인도 본토 기업들입니다. 마힌드라와 타타가 놀라운 속도로 추격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지각 변동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힌드라가 월간 판매량에서 무려 현대자동차를 추월한 것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마힌드라는 57만 4천 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18% 성장한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떠했을까요? 52만 9천 대로 오히려 6%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25년간 죽기 살기로 지켜온 인도 내수 2위 자리를 마힌드라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현대차는 크레타, 베뉴 같은 모델을 통해 도시형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시장을 열었지만 인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강인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힌드라는 본래 타르, 스콜피오 같은 거칠고 강한 정통 오프로드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러한 하드코어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마힌드라가 급성장한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도 변수입니다. 타타 자동차는 넥슨 EV를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마힌드라도 B 시리즈를 통해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본토 기업들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서구 기업을 쫓아내고 중국 기업을 막아두며 한국 기업끼리 편하게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반격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도에 26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전기차만 8종에 달합니다. 타밀나두 지역에 3조 2천억 루피, 하나로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EV 등 인기 모델의 전기차 버전을 출시하고 현지에 배터리 조립 공장을 세워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0% 이상, 즉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현대차가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인도에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2027년경 출시 예정이며 본토 브랜드가 결코 닿을 수 없는 하이엔드 사치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 기업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서구 기업들은 오만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고 인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비참한 퇴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겸손하게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서스펜션부터 경적,
내구성, 냉방 성능, 심지어 냉장고의 커드 제조 기능까지 인도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정학적 행운도 따랐습니다. 한중 정서와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는 인도 본토 기업들입니다. 마힌드라와 타타가 경이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라는 새로운 전장도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30년간 쌓아온 초현지화 전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의 결과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업의 인도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토 기업의 역습 앞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